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네, 여기 제목은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같은 표현이라서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벌써 개강하고 4주차가 됩니다.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오늘 4주차 시간. 네, 오늘 4주차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콜로이드의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콜로이드의 운동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광학적 특성으로서 지난 시간에 운동학적 특성에서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광학적 특성에도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틴달 현상 혹은 틴들 현상하고 브라운 운동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광학적 특성에는 콜로이드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상들을 갖다 관찰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로이드의 광학적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운동학적 특성에도 들어가겠지만 틴들 현상, 틴달 현상이라고도 하고 흐림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바가 있지만 바로 이 틴들 현상, 틴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어느 정도 빛을 산란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 빛을 산란시키는 현상이 틴들 현상이고 이 틴들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매질에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이 되어 있을 때 빛을 쬐면 그 빛이 지나가는 경로, 이것이 빛의 산란과 더불어서 확인이 되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틴들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지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 우리 공기 중에도 사실은 아무런 입자가 없는 것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일 뿐이지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부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아주 미세한 입자들에 의해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 이것을 갖다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틴들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왼쪽에 맨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굉장히 흐린 날인데 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약간 어둑어둑하지만 그 구름 사이에 나 있는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지나가는 경로, 저런 경로가 확인이 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틴들 현상, 틴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거는 예를 들어서 매질, 공기 중에 진짜 산란하는 혹은 분산되어 있는 입자가 아무것도 없다. 완전 투명하다. 그러면 저렇게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의 경우에도 우리 숲속인데요. 숲속인데 그 숲을 뚫고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나무들 잎사귀 사이로 빛이 들어왔을 때 저렇게 빛이 지나가는 줄기가, 빛의 줄기가 확인되는 저런 현상도 틴들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 숲속에는 공기 중에 당연히 입자들이 있지만 숲속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세한 먼지 입자들 이런 것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숲속에는 이렇게 나뭇잎이라든가 각종 식물의 잎으로부터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의 증발작용이죠. 증산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미세한 수증기 입자들이 이 숲속에도 풍부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 안개가 껴있을 때는 더 선명하게 숲속에서 우리가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것도 특히 이제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서 더 잘 확인이 되는 것이죠. 구름 사이로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 한 번 더 보실까요? 네, 이렇게 구름 사이에 하늘에서 빛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맨 왼쪽의 그림이라든가, 또 이 오른쪽 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밤에 서치라이트,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치라이트를 갖다가 빛을 갖다가 쫙 굉장히 강한 빛을 갖다 쪼이게 되면 그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바로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산란이 되어 있어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부유가 되어 있는 그 길을 빛이 지나가면서 빛의 산란작용에 의해서 빛이 흩어지는 거죠. 반사돼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등대로부터의 어떤 불빛이 지나가는, 빛이 지나가는 그런 경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또 숲속에서 이렇게 빛이 숲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 숲속에서 지나가는 경로를 갖다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들이 전부 틴달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질, 어떤 그 물체 속에 액체나 기체와 같이 이러한 이제 매질 속에 어떤 그 굉장히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이 분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빛을 쪼이면 그 빛은 어떠한 특성을 갖다 발휘할 수 있을까? 운동학적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매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라든가 그것들에 의한 흐림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빛에 투과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투명한 수정관이에요. 투명한 수정 사각관에다가 어떠한 용액을 갖다 집어넣은 상태죠. 그 용액 속에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시다. 그럴 때 빛을 갖다가 쪼였어요. 초기에 쪼인 빛의 강도를 I0, 빛의 강도가 I0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 매질을 갖다가 통과해서, 저 매질 속에는 콜로이드 입자,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있으니까 그 빛이 통과하는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틴달 현상에 의해서. 자, 통과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 빛의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통과한 후에 빛의 강도를 IT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저 사각수정관 안에의 농도가, 콜로이드의 농도가 C, 그리고 그 콜로이드에 의해서 빛이 흡수가 되는 흡수 계수를 알파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리고 이 투명 사각 수정관의 길이를, 빛이 통과하는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물질의 흐림도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들어간 빛의 세기 분의 나중에 통과한 빛의 세기, 이것이 1이라면 들어간 만큼 통과한 것도 전혀 지장 없이 통과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흡수가 됐다면은 통과한 빛의 세기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1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지겠지만 그 물질의 흐림도라고 하는 것은 I0분의 IT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때는 그 값은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 L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I0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사광의 세기, 입사되는 빛의 세기에 초기에 유입되는 빛의 세기, IT는 저 수정 사각관,
예, 그 관에 담긴 용액을 갖다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빛의 세기, 투과광의 세기죠. 예, 이것이 IT.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의 빛이 통과하는 길이고요. 타우라고 하는 것은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림도예요. 이 흐림도라고 하는 시료의 흐림도 타우라고 하는 것은 저 속에 있는 매질 내의 콜로이드의 농도 C 그리고 빛을 흡수하는 정도인 흡수계수 알파의 함수가 되겠죠. 예, 바로 그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흐림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관계를 갖다가 비얼 그리고 램버트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이 관계를 갖다 규명한 바가 있어요. 예, 그 비얼 람버트의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 거기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저렇게 빛이 어떤 매질을 통해서 통과를 할 때 그때 산란광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 예, 이게 바로 측정하는 원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 맨 왼쪽에 powerful light source예요. 아주 강력한 빛, 즉 광원이죠.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집중을 시켜서 빛 중에서 어떤 그 특정한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모노크로메이팅 필터. 예. 요거를 갖다 통해서 어떤 특정한 파장을 갖다가 이제 걸러내고요. 그것을 다시 이제 렌즈를 통해서 집중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예, 통과를 시키면 샘플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지나가겠죠. 그 지나갈 때 지나간 후에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세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 이제 비교를 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또 그 빛의 경로에 따라서 각각 산란되는 그 빛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는 광이 산란되는 정도를 갖다가 여기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에서 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콜로이드 분산계에 의해서 산란되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또는 편광, 각도의 분포 이런 거는 저 산란하는 입자의 크기, 모양, 즉 저 샘플이 가지고 있는 입자의 크기라든가 모양,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 또 입자와 매질 간의 굴절률의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콜로이드 분산계에 의해서 산란되는 빛의 색이라든가 편광, 각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광 산란을 할 때 그 광 산란 정도를 갖다 측정하는 거기에는 입자의 크기나 모양,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저 안에 콜로이드 입자가 어떤 입자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떠한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이런 특징을 갖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용액 상태에 존재하는 거대 분자 물질을 갖다 연구하고 이러는데도 바로 이런 산란광의 특징을 갖다가 측정을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안에 유리 입자가 들어있을 때 또는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을 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먼지가 들어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특징을 갖다가 측정함으로써 어떤 그 물질의 연구에 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산란광의 측정에 응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산란광 또는 산란하는 그런 특성 이런 것들과 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1871년에 레일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이런 빛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연구를 갖다 한 이제 학자인데 이 레일라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기체 매질 속에 흡수성은 없는 그러한 구형 입자에 의한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빛이 진전하면서 나타내지는 그런 전자기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식으로 어떠한 규칙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입사광에 대한 각도를 갖다가 세타, 입자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산란광의 강도를 I 세타라고 한다면은 초기에 주입된 입자의 빛의 강도 I 제로분의 어떤 각도에서 틀어졌거나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측정한 그 영향을 받은 그 이후에 측정한 I 세타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람다 4승분의 S 파이의 4승 알파의 제곱 괄호 열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가로 닫고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람다라든가 S라든가 파이라든가 알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상수니까 걔네들을 다 묶어서 R 세타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러한 형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바로 이 R 세타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라이 B, 레일라이 B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식에서 봤을 때 초기에 입사한 빛의 강도하고 어떠한 그 매질 속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을 때 그 매질에 의해서 산란된 후에 그때 빛의 강도 I 세타 요것들의 관계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람다의 4승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람다의 4승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빛의 파장의 4승분의 1. 즉 뭐예요? 저걸로 보면은 람다 4승분의 1에 비례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빛의 파장에 반비례한다. 빛의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파란색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장의 길이 람다라고 하는 것이 450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붉은색 빛이라고 하는 빨간색 정도는 빛의 파장인 람다가 650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빛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빛의 강도에 따라서 람다의 값이 파장이 더 작으니까, 그쵸? 파장의 크기가 더 작으니까 저 전체의 값은 훨씬 빨간색보다는 크겠죠. 그쵸? 훨씬 세게 산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색 빛이 훨씬 세게 산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빛의 입사광에서 산란 물질에 의해서 산란 물질을 갖다가 입사광에 대해서 직각 방향에서 보면은 더 잘 보이고 더 세게 산란이 되니까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파랗게. 그리고 이 직각 방향이 아니라 조금은 평행 방향 쪽에서 보게 되면은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에 의해서 산란되는 특징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약간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낮에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늘을 갖다 바라보거나 바다를 바라볼 때 빛에 의해서 산란이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비교적 각도가 작은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든가 맑은 호수 같은 경우 파랗게 보이는 것이고,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빛이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지평선에 평행하게 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는 노을이 붉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일라이의 입자에 의한 산란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자에 의한 산란을 갖다 같이 살펴봤고요. 이게 빛의 산란에 의한 특징, 즉 틴들 현상뿐만이 아니라 산란광이 어떻게 우리 눈에
이 산란함으로써 나타나는지 또 관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콜로이드의 과학적 특성으로는 역시 빛과 관련된 건데요. 그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갖다 보이느냐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 뭐냐면은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바로 그래서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광학 현미경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분석 원리는 광학 현미경은 저배율로 실물을 확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확대된 이미지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광학 현미경이에요.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부 실험이라든가 전자부품의 조립이나 검사 이럴 때 보통 광학 현미경을 많이 쓰고요. 물론 이런 거에만 쓰지 않고 아주 미세하지만 우리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더 큰 크기로 확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광학 현미경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현미경에서 광축 사이에 약 한 15도 정도로 벌어진 두 개의 광속에 의해서 상을 갖다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배율이 광학 현미경의 경우에는 작게는 10배에서 1000배 정도. 물론 이거보다 더 크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통 중간에 옵티컬 줌 렌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착을 하게 되죠. 즉, 이 렌즈를 갖다가 장착을 해서 배율을 갖다가 이제 바꾸게 되죠. 표면 조직 상태를 갖다가 조금 더 확대된 그런 이미지로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미세한 부분에 대한 정밀 관찰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 광학 현미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광학 현미경 생기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미생물 시간에도 이런 유형의 현미경을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었을 테고요. 바로 이 광학 현미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빛을 쪼이면 빛을 쪼이면 바로 어떠한 물체 가까이 있는 그러한 이제 렌즈에 의해서 그러한 렌즈에 의해서 물체가 이제 저렇게 있으면은 물체에 가까이 있는 대물 렌즈죠. 맨 처음에 빛에 처음에 나와 있는 저 렌즈의 경우에는 빛을 갖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렌즈의 근처에 있는 그 시료의 근처에 있는 저 렌즈의 경우에는 저 시료를 갖다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거는 대물 렌즈 그리고 그 확대된 상을 갖다 우리가 더 한 번 확대시켜서 관찰을 하게 되는 그 렌즈를 갖다 우리가 저반 렌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확대된 상이 저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요 현미경으로부터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빛은 위서부터 쪼여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빛을 갖다 쪼이게 되고 그리고 렌즈에 의해서 그 빛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시료에 비추게 되고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에서 상이 확대가 된 것이 보이니까는 이걸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은 형태가 아마 맞을 거예요. 요거랑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상이 그래서 빨간색 상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빛의 광학적인 특성,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렌즈를 통해 가지고 초점이 있다면은 그 초점 안쪽에 이렇게 어떤 그 물체를 갖다가 들여다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저 물체를 갖다 좀 더 크게 확대한 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바로 물체가 있다면은 저렇게 볼록 렌즈를 통해서 관찰을 하면 어떻게 보여요? 저렇게 크게 상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그쵸? 이러한 원리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접목한 것이 광학 현미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를 초점의 안쪽에 두었을 때는 저렇게 확대된 상으로 보여요.
그쵸? 똑바로 되어 있는 그런 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 물체를 초점 밖에 두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런 거 실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초점 밖에 두면 물체가 조금 크게는 보이는데, 원래 있던 물체보다 크게는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뒤집혀서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점 밖에 있을 때는 뒤집혀서 보이게 됩니다. 볼록 렌즈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볼록 렌즈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있을 때 그거를 초점 밖에다 뒀을 때는 더 크게 비춰지는데, 그 다음에 또 눈과 가까운 데 있는 렌즈의 초점 안쪽에 상이 비쳤을 때는 그것을 또 한 번 확대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것보다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게 초점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보였지만은 저 초점 안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보이겠어요? 똑바로 된 상이 더 크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저기 대물 렌즈로 확대가 되고, 그쵸? 여기 대물 렌즈로 확도가 초점 안쪽에 있어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저반 렌즈로 다시 한번 확대가 된 큰 상이,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대물 렌즈로 확대된 물체의 상을 갖다가 다시 저반 렌즈로 크게 확대해서 그러한 이제 상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현미경이다, 광학 현미경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광학 현미경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광학 현미경의 구조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럴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원, 밑에서 쪼아주는, 비춰주는 광원. 물론 광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원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태양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을 갖다가 이렇게 반사경을 통해서 우리 시료에다가 빛이 쪼이도록 그렇게 해줬었죠. 그렇죠? 광원이 있고 반사경이 있고. 그러나 우리 보통 광학 현미경은 저렇게 이 공기 중에, 우리 대기 중에 비춰지는 그 빛을 갖다 반사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떤 램프를 통해서, 그렇죠? 램프를 통해 가지고 빛을 갖다 쪼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광선을 갖다가 이제 여과시켜서, 그리고 집중시켜서 집광을 하고 조리개를 통해서 양을 갖다 조절을 하게 되고요. 여기 조리개를 통해서 양을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시료대가 있다면 시료대 혹은 재물대라고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재물대가 있고 대물 렌즈, 즉 물체, 시료를 갖다 확대하는 대물 렌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확대된 상을 갖다 한 번 더 확대를 하는, 눈으로 들여다보는 저반 렌즈를 통해서 상이 크게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러한 부품과 관련해서는 경각, 프레임이죠. 저러한 이제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경각, 또 경통, 그리고 손잡이, 그 다음에 재물대, 또 이 미동나사, 조절나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슬라이드, 그렇죠? 슬라이드를 갖다 이제 고정시키는 고정판이 있고, 대물 렌즈 회전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용으로 우리가 보통 명칭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전부 경험이 있을 테고요. 자, 이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 즉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가? 왼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요, 박테리아 정도, 박테리아도 조금 큰 박테리아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마이크로메타 이상의 크기를 갖다 가지는, 또 1cm보다 작고 1마이크로메타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통상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고요. 1마이크로메타보다도 훨씬 작은 수나노메타 이런 것들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전자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찰할 수 있는가를 갖다 나타낸 광학 현미경의 이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광선이 존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가시광선이 350에서 700 나노메타 그 정도의 파장의 범위를 갖다 가지는 것으로서 가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굉장히 작은 그러한 이제 범위 내에서도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3.7 피코메타, 예, 0.0037 나노메타, 예, 3.7 피코메타입니다. 예. 또 그 에너지를 갖다가 더 크게 하면 더 작은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미세한 부분까지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자의 크기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요 위쪽에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들이에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나노 입자들, 예,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나노 입자들 이런 것들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그 구조를 갖다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렌즈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저 렌즈에 써 있어요. 저기 대물 렌즈에 60 곱하기 얼마 어쩌고 이렇게 저반 렌즈에도 써 있고요. 전체 배율은 대물 렌즈의 비율 곱하기 저반 렌즈의 비율을 갖다 곱해서 바로 예, 요 배율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반 렌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60 곱하기 1.4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umerical Aperture, 그래서 NA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NA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정확하게, 예, 분해능이라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높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밝은 그런 영상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 요게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예, 그러한 이제 식물 세포예요. 식물 세포의 기공인데요. 달의 장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달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곳에 기공,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들을, 잎사귀의 기공을 갖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러한 사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파 속껍질이요. 양파에 보면은 그 속껍질이 있는데 그 속껍질을 갖다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요렇게, 예, 관찰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형태로 이제 관찰을 하면은 뭐 육각 형태로 돼가지고 가운데 핵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광학 현미경보다는 전자현미경이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자현미경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과형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주사형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투과형 전자현미경은 전자가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를 투과했을 때 그 투과된 전자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얻는 거고요. 주사형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를 갖다가 부딪혀서 나오는 그 전자를 갖다가, 예, 분석함으로써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에요.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보통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투과형이라든가 주사형 전자현미경에는 둘 다 전자를 갖다가 쪼이게 됩니다. 관찰 환경은 광학 현미경은 대기에서, 공기 중에서 그냥 관찰하지만, 예, 전자현미경의 경우는 진공에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 볼 수 있는 크기는 광학 현미경은 0.2 마이크로메타 정도까지인데 전자현미경은 0.5 옹스트롱 혹은 0.7, 예, 나노메타, 1000배 이상이죠. 수천 배 이상. 최고 배율이 1000배, 광학현미경이 투과 전자현미경, 주사형 전자현미경이 100만 배, 200만 배, 100만 배. 렌즈가 광학현미경은 유리 렌즈인데 반해서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전자기 렌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료대는 요거는 유리 슬라이드에 올려놓지만 이거는 그리드나 스터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올려서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과학 현미경은 실제로 빛을 갖다 쪼이게 되는 것이고 투과형이나 주사형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전자를 갖다가 저기서 쪼이게 됩니다. 예, 요렇게 좀 다루고요. 시간이 돼서 1교시 우선 마치고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